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지대널볕을 꾸준히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대널볕이 드디어 방송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방송을 되돌아보고자 2015 지대 어두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 1년간 방송되었던 에피소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야별 최고의 에피소드를 선정해주세요. 여러분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는 지대널볕 1주년 기념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표는 지대널볕 네이버 카페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지대널볕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광고 끝.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널볕 49회 과학특집 과학하고 엎드려 있네.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군요. 어우, 잘 지냈습니다. 너무 피곤해. 야, 오늘따라 왜 다들 피곤하냐? 저희 지금 난장판. 난장판이죠, 그죠? 다 늦게 오고 그랬는데. 파토 났어요. 뭐야? 야, 다른 방송 이름을. 어쨌든 강 선생의 도착을 알지 않았죠? 네. 근데 어쨌든 정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다들 이렇게 피로해 보여. 잘 지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김도인 한 주 동안 뭐 하셨나요? 한 주 동안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놀아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놀아야겠다는 생각하셨습니까? 일이 조금 막 꼬이고 안 되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짧은 시간 안에 계속 안 되니까 그냥 나중에 마음을 비웠습니다. 일이 안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계속 안 돼서 마음을 비웠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렇죠. 오랜만에 명상했을 때 생각났어요. 명상했을 때 명상을 막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면 되게 안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 힘을 이렇게 빼면 되게 잘 되는데 힘을 좀 빼야겠다 싶었어요. 그랬군요. 그 카페 보니까 김도인 님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고 어떻게 도와드려야겠다 하는 분들이 있었어. 모금해 주십시오.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다른 이제 좋은 일에 많이 쓰십시오. 네. 왜 제가 어려운 이미지가 됐나요? 고난의 아이콘이 됐어요? 돈에 요즘 집착한다 막 이렇게 최고다 하셔서 네. 많이 벌면서 느낄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그런가요? 독실이는 한 주간 뭐 했나요? 아니 잘 지냈어요. 네. 아니 되게 오늘따라 되게 추궁한다. 예전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좀 까칠해지셨어. 왜 이렇게 까칠해? 까칠해졌어. 잘 지냈다. 민감해졌어. 빨리. 민감해졌어. 뭐 있어? 뭘 해? 매주 준비 안 해가지고 음식이. 할 말 없어. 뭘 얘기해. 할 게 없어. 한 게 진짜 없구나. 한 게 없지. 그래. 매년 이때만 되면 이제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들 프리랜서라 가지고 그죠? 네. 그렇죠. 일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구나. 아니 요즘에 한 주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분들 좀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1대1로 많이 뵀는데 대학생들분이 많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많이 힘든 것 같아. 요즘에 일자리가 너무 없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제 너무 처지니까 좋은 얘기도 좀 하면 알고 계십니까? 뭘?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지대널볕 1주년. 정말요? 1년 됐어 1년. 이야 이거 너무 오래 했다. 그러게. 그죠? 때가 됐다. 바로 그때입니까? 좀 살면서 뭘 이렇게 성실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태어나서 이게 처음이에요. 1년 이거 진행하는 게, 이거 생각해보면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 해가지고, 우리가 1주년 기념 특집 해가지고, 과거에 했었던 것들 AS도 좀 하고, 좀 돌이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괜찮다. 또 이렇게 한 주를 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오면서 좀 한 주간 뭐 했었는지 생각하다 보니까 날짜를 확인하게 되고, 작년 날짜를 확인하게 돼가지고, 1년 됐구나를 알았어요. 어쨌든. 신기하네요. 오래 했어, 그지?
좋네요. 팟캐스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네. 이거 어떻게 진행하면 좋냐,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 필요 없고, 끈기 있게 성실. 하면 돼요. 끈기와 성실만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 한 사람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0년 합시다. 이게 됐어. 미지근하게 10년. 그죠. 어쨌든, 오늘 이제 과학 할 차례죠? 네. 그렇습니다. 김도희님, 네. 24부작 중에 오늘 세 올해 번째, 네 번째 반드시 시간. 끝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24회 특집. 닌겐의 유래. 진행하고 있는 거죠. 원래 그래서 3, 4회. 47회에서 깡 선생이 연금술과 화학의 탄생 해주셨고, 네. 지난 시간 48회였죠. 네. 닌겐의 유래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어. 네. 그래서 오늘 49회도 김도인님의 닌겐의 유래 좀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한 20회 남았으니까 이걸로. 네, 천천히 하도록 합시다. 이제. 네. 좋습니다. 내라고 했어. 24부작.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겠다는 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인간의 유래에 대해서 할 때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제 인문 전공자들이 바라보는 과학을 생각해서 다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윈이 이제 정신 능력의 진화부터 초점을 뒀으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시작을 했는데 크게 다윈을 유전과 관련된 이제 유전이 시초잖아요, 유전학에. 그래서 그거랑 연관돼서 생각하신 분들은 유전에 대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윈의 인간의 유래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유전을 다룬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책에서 다윈이 처음에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려다 보니까 유전에 대한 뭐 과학적인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왔어요. 오늘은 이제 정신 능력을 이제 지난주에 했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생물학적인 진화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네. 시작하기 전에 조금 유전에 관련된 거를 제가 좀 말해보고 그걸 모르는 거를 독실님께 여쭤봐서 독실님 설명해 주신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지난번에는 정신적 측면에서의 진화에 대한 얘기를 네. 했고, 오늘 이제 물질적, 신체적 측면에서의 진화. 네. 본격적으로 과학 진행하는 거네, 그죠? 네. 근데 실제로 다윈 책에는 지금 저희가 쓰는 것처럼 뭐 과학적인 용어, 뭐 DNA 유전학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그렇겠지. 왜냐면 처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학서처럼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은 제가 다른 걸로 이제 알아봤는데 예전에 이제 읽었었던 책 중에서 후생 유전학 관련된 책이 있어서 후생 유전학이요? 네, 예.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참고한 책은 이제 후생 유전학 분야에서 유명하신 그 오스트레리아 유전학자 마르쿠스 행스트슐레거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후생 유전학. 야, 인간의 유래하려고 그런 걸 찾아봤어. 후생 유전학을 찾아봤어? 네, 후생 유전학에서 굉장히 이제 뭐야, 지금 멘붕 왔어. 독보적이 독실이 이거 유명하다는데 들어봤습니까? 오스트랄까지 해갖고 오스트리아 유전학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하고 마르크스요? 유전학 하면 마르크스죠. 야, 저 이름이 정리하고 뭐라고? 해볼게. 슐레거? 네, 마르쿠스 행스트슐레거. 슐레거. 네, 오스트리아 유전학자. 천재인 것 같아요. 24살에 박사 학위 받고 35살에 이미 의료 유전학 분야에서 최연소 교수 돼가지고. 그 슐레거, 야, 어린 나이에 교수 되셨네, 야. 그러니까. 그러면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윈에는 전혀 유전에 관련된 것들은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면 지금 과학적으로 말한 DNA를 염두에 둔 유전에 대한 내용들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다윈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 급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는 기이한 힘 이 정도로 설명해요. 그걸 아마 DNA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돌연변이나 아니면 그런 걸 모르니까 염색체 같은 걸 모르니까 급작스럽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네네. 야, 뭔가 있다는 걸 알았나 보네. 네. 다윈도. 그래서 일단 이제 인간의 유래 생물학적 진화하면서 성선택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랑 연관된 무성생식, 유성생식의 좀 차이를 얘기해 볼게요. 무성생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단세포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와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내요.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제 번식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번식된 게 자기랑 유전자랑 동일해요. 무성생식인 경우. 독실이도 요번에 그 무성생식 기획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자기 분열을 해가지고 똑같은 독실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여러분 둘이잖아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무성생식은 뭐가 문제냐면 동일한 개체들이 계속 자가 증식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변화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기온이 급상승한다던가 환경이 뭐
기후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개체가 전멸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무성생식에서 유성생식으로 이제 진화라고 할까 패턴을 보이게 돼요. 유성생식은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성이 갈려서 성결합에 의해서 이제 생식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유성생식의 특징이 이제 인간을 대입해서 얘기할게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각각 절반씩 유전자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는 그 유전자가 새롭게 혼합돼요. 그리고 또 동일한 부모여도 자녀가 출산될 때마다 그 결합이 항상 바뀌게 돼요. 근데 그렇지. 이 결합이 항상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반반씩 혼합될 때.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좋은 점은 나를 닮고 나쁜 점은 배우자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연에서 결정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후속 세대는 항상 부모 세대와 다를 수밖에 없고 무엇을 유전받는지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게 돼요. 이런 우연에 의한 유성생식의 특징은 뭐냐면 종의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다양성을 매우 극대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합될 때마다 우연에 의해서 개체의 특성이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가끔 로또를 맞을 수 있다. 네. 우월한 유전자만 몰빵. 네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반대는 왜 생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무수한 다양성의 개체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환경 변화가 일어나거나 뭐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생겨도 개체가 전멸하지 않고 살아남는 생존하는 개체들이 생기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김태희를 닮은 딸이 태어나고. 네. 맞아요. 그걸 하려면 이제 김태희를 닮은 유전자가 사실 내재돼 있었어야겠죠. 네, 갑자기 네. 이제 그거죠. 만들 수 가정 불화로 이제 연결됐죠. 우리가 생기는 이런데 왜 이런 딸이 왜 이런 딸이 났어? 그래서 지금 후생유전학 분야에서는 유성생식이라는 게 이제 매번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개성이 이제 최고로 발휘되는 시스템이고 이게 개체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통 남자, 여자가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끌리고 타인을 굉장히 주시하는 거죠. 음흉한 눈으로. 그렇죠. 네. 응? 김도인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음흉한 눈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음흉한 눈을 갖고 있나요? 음흉한 항상 음흉해. 네. 눈이.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건방지어지고 있어요. 오늘 장난 아니게 까칠해요. 까칠해요. 장난 아니야. 야. 뻗어 한 번씩 해줘. 빨리. 야. 이미 했어요. 한번 해줘. 나보고 지금 외투가 시끄럽다고 벗으래. 야, 네 옷을- 외투 시끄러워. 옷을 빨리 벗어. 벗겼어요. 야. 녹슬림의 옷을. 점점 네. 갑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니야? 바스락거린데. 예,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유전학으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방의 이성한테 끌리는 거죠. 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이유 때문에 끌리는 게 아니고 이제 번식에 유리하니까 이제 이끌리게 된다라고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다윈 이전에 우리가 무엇인가에 끌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어떤 영혼의 반쪽이나 미친 거 아니야? 왜? 야, 그렇게 생각하셨잖아. 옛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서 안 거야? 그죠? 지금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래? 난 내 영혼의 반쪽을 만난 건데. 이런 어떤 고결한 정신적인 숭고함 이런 것들이 맞잖아. 아니야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윈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떤 번식이라는 본능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윈에 와서 얘기하는 건 네, 아니에요. 네. 지금 그래요? 제가 설명하는 거는 어. 지금 저희들이 현대에 논의되고 있는 후생 유전학분이에요. 고생 유전학에서.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사랑이라는 게 이제 정신적인 뭔가 고결하고 가치 있는 행위로 묘사가 많이 됐죠. 고대 문헌들을 보면. 네, 네. 예,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최근에 네. 와서는 유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정자 두 개가 결합할 수 없고 난자 두 개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진화해 오는 것들이 지금 결합할 수 이제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그게 이제 천연생식 같은 것들도 사실상 전기 자극을 잘 가면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아, 진짜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기도 하고 체대보 복제도 가능한데 아, 그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암컷, 수컷의 어떤 그 유전자들이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았겠냐. 사람은 좀 독특해졌지만 지금은 너무 이제 뇌가 발달하다 보니까 동물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생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생식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발정한다고 하죠. 발정이 난다고 하죠. 네. 동물들 그 기에 발정기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다 이제 생존을 위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속적으로 오늘 얘기가 나오겠지만 발정기가 됐을 때 서로 다른 이성에게 끌리지 않는 개체들은 도태됐을 거다.
그렇지. 다 죽었겠지. 그는 씨를 못 남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그때 암컷을 위해 혹은 수컷을 찾아다니면서 구애 활동을 하는 애들이 살아남았을 거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네. 하나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유전적 다양성이 필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하면 전부 다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DNA도 그 플라스미드 같은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의 일부를 다른 박테리아랑 같이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다는 게 지금은 발견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성별은 구별되지 않는데도요? 네, 성별은 없는데 그냥 일부는 주고받아요.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성별 어쩌면 없이? 그럴 수 있죠. 다양성을 위해서 주고받게 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DNA의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좀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진핵생물의 경우에는 네. 오류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 복제를 하는 DNA를 복제하는 단백질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DNA 중합 효소 얘네들이 스스로 오류를 교정하는 능력까지 있어요. 단백질 덩어리가. DNA가 유전자를 서로 교환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스스로? 아니요. DNA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똑같이 카피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카피하는 과정에서의 오류가 생겨나게 되는데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실수를 교정하는 능력까지 있어가지고 실제로 진핵생물의 경우에는 DNA 진핵생물이 뭐야? 핵이 있는 생물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너무 뭔가 이제 핵 안에 뭔가 구획이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원핵생물은 잡탕같이 그게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세포 안에 뭔가 막들이 있고 세포 소기관들이 막에 쌓여서 예쁘게 이렇게 패키지가 돼 있는 생물이 나타나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진핵생물은 그 대형마트고 원핵생물은 시장통.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고등 동물들은 진핵세포를 갖고 있는 거야. 진핵생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뭔가 에너지 효율이나 이게 높겠다. 대형마트 가면은 편하잖아, 쇼핑하기. 에너지 효율은 아니지만 뭔가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오케이. 아마도. 근데 DNA가 이제 복제될 때 오류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류가 그냥 생겨요. 오류라는 의미는 기존의 원본이랑 똑같이 복사되지 않는 걸 오류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약간의 실수가 나타나요. 근데 그게 꼭 똑같이 복사되지 않아도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질환을 일으켜서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개체의 네. 생존율이라 말씀하셨는데 개체가 아니라 그 종 전체의 생존율에 대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제가 구분을 안 그래서 하고 개체 자체는 사실은 DNA 복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유전자가 변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생존에 불리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종 전체로 보면 다양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런 원래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생존에 불리했었지만 혹은 생존에 유불리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떤 극단적인 환경에서 갑자기 지구온난화가 심해졌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환경이 뜨거워졌어. 이때 열에 강한 개체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종 전체가 보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개의 상황에서 보면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진핵생물 같은 경우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할 수밖에 없냐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냐면 일단 DNA 복사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는 거의 없앴어요. 굉장히 적어졌어요. 수십억 분의 1 이하로. 그러니까 복제 과정에서의 오류는 거의 없는 대신에 그럼 DNA 그 다양성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 다양성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 이제 아까 말했었던 거 유성생식의 길로 간 거고 무성생식을 하고 있는 박테리아류 같은 경우에는 무성생식을 하지만 나름대로 걔네들도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개체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했었던 방법이 뭐가 있냐면 DNA 일부를 그냥 옆에 있는 애랑 교환할 수 있는 플라스미드를 교환하는 방법과 더불어 뭐가 있냐면 걔네들도 사실은 DNA 복제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걔네들도 30억 년 이상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걔네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도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DNA의 그 복제 오류율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너무 개체가 다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죽었겠구나. 그렇죠. 멸종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진화의 원동력으로서 DNA의 복제 오류율이 좀 높습니다. 그렇구만. 좀 높으면 뭐 어때? 괜찮아. 다양한 개체들이 생겨날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존에 불리하니까 죽어버리겠지만 대신에 이제 다양성을 확보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게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일관된 게 아니라 랜덤이 발생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 그 랜덤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유성생식을 선택한 애들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오류의 가능성을 선택한 애들도 있고. 네. 네. 그렇구만. 제가 이제 독신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 연결해서 얘기해 보면 유성생식 부분에서 의문인 점이 있어요. 인간이 이제 한 유전자의 25,0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대. 개체가 지금 밝혀진 걸로 의하면. 네네. 근데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유성생식은 이제 남자 여자의 유전자가 반반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띵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합쳐서.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가 합쳐질 때 항상 우연적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모든 이제 번식되는 자손들은 항상 그때마다 달라지는 다양성이 확보된다. 네. 이거는 이제 의미상으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남자 여자의 유전자가 반띵해서 하나로 합쳐질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면 항상 유전자 자체가 섞이는 거기 때문에 네. 달라질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왜냐면 사람이 모든 염기 서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일란성 상승이도 유전자의 개수 25,000개는 똑같이 갖고 있지만 그 내용이 조금씩 배치 다르죠. 구조가 이제 다른 게 그걸 염기 서열 구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엔 거의 비슷해요. 네네. 원래 이제 마구잡이로 그 DNA 부분이 유전자 부분이 재배치가 되는 재배열이 되는 부분이 네네.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요. 왜냐하면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쪼개진 거거든요. 하나의 수정란이 두 개가 된 거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아요. 네. 근데 이 DNA 서열이 다른 게 개인 저희 4명 있으면 4명의 이제 특징 결정 짓는데 그게 0.1%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해했을 때 수치를 듣고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반반씩 이렇게 섞인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쉽게 얘기해서 훨씬 더 차이가 더 갤럭시 크게. S5랑 네. 아이폰 6를 반반씩 쪼개갖고 붙여서. 네. 그런데 근데 표현되는 게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 과정이 얘기냐, 생물학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문과들은 그냥 뭐 그림으로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뭐 반씩 이렇게 그래 쪼개서 반씩 딱 합쳐주는 붙여지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엄마랑 아빠로부터 하나씩을 받는 게 아니고 23개씩을 받아요. 그치. 네, 네. 그래서 총 23쌍이 있고요. 사람은 46개가 있게 되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페어가 있다고 한다면 네. 1번, 3번, 5번, 7번 이런 식으로 왼쪽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1번, 4번, 5번, 8번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거를 랜덤으로 받게 돼요. 그게 항상 무작인 거예요? 네, 그게 무작위로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돼요. 정자 혹은 아. 난자에 네. 들어가 있는 유전자의 배열이 랜덤으로 생성되어 있는 거구나. 배열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쌍씩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우리 어머니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한 짝씩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거를 내가 그대로 받거나 엄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걸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또 섞여요. 섞인다고 하는 것이 네. DNA 자체가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은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랜덤하게 23쌍씩을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그림으로 설명하면 되게 쉬워지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세상이 말이 없어졌어요. 갤럭시 S 갤럭시랑 그래. 네. 아이폰이랑 아이폰이 섞을 때 있어. 반 잘라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해체시켜가지고 하나씩 가져오는 거야. 카메라는 갤럭시 거 가져오고 그렇지. 메모리는 아이폰 거 가져오고 그래서 새로운 개체를 만든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어떻게 태어났더니 샤오미일 수도 있고. 인간의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25,000개씩 항상 동일하게 구성돼? 그러니까 숫자는 동일하게 수자 무조건 동일하지. 25,000인데 카메라 모듈을 하나씩 가져와야 되니까. 아. 카메라 모듈은 그거 여기서 이제 하나 가져오고. 하느님의 섭리겠죠. 충전 모듈은 여기서 갖고 오고. 이제 뭘 얘기를 해야 진짜 되냐면 종합적이다. 인간의 유전자는 25,000개 정도가 있어요. 네. 원래는 한 10만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게놈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 할수록 너무 적은 거야, 이상하게.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한 6만 개 정도 있지 않을까? 한 3만 개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점점 줄었어요. 이제 네. 하다 보니까 너무 발견되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개를 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유전자 재조합 과정이라든가, 뭐 스플라이싱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밝혀졌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이거 좀- 유전자 정보 자체가 그게 암호화, 어떻게 보면 암호화 체계인데 이게 되게 엉성하고 이 잉여나 낭비가 너무 심하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그 얘기인가요? 그래요? 아니요. 네. 잉여나 낭비가 좀 심하긴 한데, 그것도 이제, 원래는 과거는 정말 잉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의 데이터의 99% 정도, 98% 정도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쓸데없는 내용이 이렇게 많냐 인트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 쓸데없는 내용들이 바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이런 연구들이. 그래서 여전히 생물학 쪽은 공부할 것이 많고요. 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되게 중요한 걸 얘기를 할게요. 분명히 랜덤하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인간의 유전자의 99.9%가 일치하거든요. 그럼 깡 선생님이랑 최 사장님이랑 저랑은 생긴 건 상당히 다르지만 정말 99.95% 정도가 일치할 거예요. 아예 서양애랑 비교를 해야 99.9%가 일치하는 거고.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어떻게 이게 다양한데 이건 유전자가 뭐에 대한 기록인지를 아셔야 돼요. 유전자는 우리가 뭐 키가 크다 작다, 피부색이 까맣다 하얗다, 뭐 눈 색깔이 갈색인지 혹은 뭐 녹색은 없나? 녹색 있죠? 몰라. 녹색, 파란색. 이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눈을 얘기를 할게요. 눈의 색깔이 어떤 사람은 녹색이고 어떤 사람은 갈색인 건 뭐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홍채의 뭐? 혈액의 색깔. 혈액 색깔, 녹색 혈액. 저거야. 홍채 혈관의 색깔 뭐 그 아니야? 혈관의 색상의 색소죠. 네, 색소 문제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서양 파란 눈을 한 애와 갈색 눈을 한 사람은 유전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색소를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다른 거예요. 그럼 유전자는 뭐에 대한 기록이냐면 단백질이에요. 99.9%가 일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라면 99.9%의 동일한 단백질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렇지. 최 대장님도 예를 들어 소화효소는 똑같을 거 아니야. 인슐린도 똑같을 거고 당연히 똑같아야 돼. 그럼 또 다르게 말하자면 인간이랑 침팬지가 98%가 일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얘기구나. 걔네가 만드는 단백질의 98%를 우리도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의 설계도가 유전자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의 98%가 일치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심지어 벼랑 사람의 그 유전자도 뭐 40% 정도가 일치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바나나랑 인간이랑 50%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그 무슨 말이냐? 바나나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백질이 인간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나나를 닮았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먼 예전에 바나나였던 적이 있었던 게 아닐까?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로 혹시 그 말씀하셨던 것들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아요. 99.9%가 일치한다고 하는 것도 그 결국에는 엄마랑 아빠랑 다르고 외할아버지와 뭐 할아버지는 다르지만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거의 똑같았을 거야. 그지. 그런데 이제 극히 일부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많이 달라 보이지만 진짜 이상한 외계인이 와가지고 인간을 보면 다 똑같아 보일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렇지. 팔다리 있고 위장이 있고 다 똑같을 거 아니야. 형태도 비슷하고 만들어내는 단백질도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되게 예를 들면 광대뼈가 조금 두드러지는지 적은지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갖고 우리는 정말 다르다. 너랑 나랑은 정말 다른 종류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쌍꺼풀이 누군 있고 누군 없지만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거의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 생물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우성, 열성 이거 있잖아. 네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어떤 단백질은 그 하나만 있어도 한 쌍을 받아야 되잖아요. 두 개. 엄마한테도 하나 받고 아빠한테도 하나 받아. 예를 들면 갈색 눈에 갈색 색소를 만들어낸 단백질을 예를 들면 엄마로부터 받았는데 아빠로부터는 파란 색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뭘 만들게 되냐면 갈색 색소도 만들고 파란색 색소도 둘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개가 섞여 있으면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 갈색으로 보여. 그러니까 미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단백질은 둘 다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갈색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표현형이라는 그렇죠. 건가? 표현형이 갈색으로 나타나면 그걸 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보일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전자는 둘 다 있는 거다. 그렇죠. 유전자는 둘 다 있고 둘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주 못생겼어도 생각보다 장동건 같은 유전자를 내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장동건과 고소영의 자제분 굉장히 못생겼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요? 그럴 리가. 그렇다고 해도 그 후대에서 언젠간 나타날 수도 있다. 포텐셜이. 그렇겠지. 포텐 폭발. 근데 그러면은 표현형으로서 우성으로 발현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 곱슬머리 그런 거 들어본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혀말이 이거 혀 많은 혀 많은 거 학교 시간 배웠던 것 같은데. 맞아. 귀 근육 움직이고 혀 말지 말아주세요.
된다. 저 돼요. 보고 싶지 않다. 배우는 것들은 우성 유전병을 배워요. 헌팅턴 무도병이 나타난다든가 현우병이 나타난다든가 남성 염색체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 귀에 털이 많은 게 있거든요. 귀를 보면 털이 밖으로 삐져나와. 맞아요. 귀수북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반드시 털이 이렇게 삐져나와요. 진짜? 그런 게 그냥 있고 지저분한 게 아니고 유전적인 게 있구나. 털이 밖으로 나오는 뭐 이모 과다증 뭐 이런 것들이 Y 염색체 유전입니다. 이모 과다증이요? 네. 이모가 많아지는 건가요? 그거 왜 이래 자꾸. 귀에 있는 모가 많아진다고. 그래. 귀. 이모.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우성으로 나타나게 되죠. 인간의 경우에는 뭐가 우성이다를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뭐 혀를 마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몇 개 없고요. 예.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개가 관련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보통 유전병을 배워요. 그리고 혹은 뭐 혈액형 A형이다라고 한다면 A-O 뭐 어머니로부터 A, 아버지로부터 O를 받아도 A형이 나타나죠.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럼 A가 우성이구나. O형에 그렇죠. 비해서. O에 비해서는 A가 우성인 거죠. O에 비해서 B가 우성인 거고, 근데 A와 B는 서로 우성이 없어요. 공동우성, 공우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싸우면 둘 다 발현합니다. 그래서 A형과 O형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AB형이다. 그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거는 거의 뭐 가정불화로 아주 강력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우성 형질이라고 그래서 그게 뭔가 갑처럼 뭔가 센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네. 근데 예전에 실제로 우생학에서 그걸 맞아. 구분하려고 했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었던 거고 지금 없어진 뭔가 더 우월한 형질이 마치 뭔가 뭐 레벨이 다른 것처럼. 그렇죠. 인류 개조 프로젝트. 금발, 맞아요. 곱슬머리, 흰 얼굴. 곱슬머리였어? 금발에 곱슬머리. 금발에 곱슬머리가 예쁘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안에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서양 애들 보면서 엘프다 막 그러잖아. 남자도 마찬가지로 막 8등, 9등신 정도 되는 평균 키가 180 정도 되고 이런 애들 보면은 그러니까 게르만 쪽 그쪽 보면은 우리도 막 우월하다. 쟤네들 뭘 해도 화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걔네들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아리아인 되게 이상적인 아리아인들을 이렇게 남겨야 된다. 열등한 유전자들은 좀 없애야 인류 전체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과학이 사실 잘못 적용되면서 그런 탈을 쓰고서 이제 사륙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했죠. 객관적으로 걔네가 좀 우월하지 않나?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걔네가 좀 우월해 보이기도 하지 않아? 어떤 면에서? 그냥 열등감 폭발이지 그냥. 그래? 나도 근데 키도 크고 싶고. 정말로? 얼굴도 조그마고 멋있어 보이잖아. 애들이 남자애들 보면 부럽잖아. 그러니까. 등치도 크고. 제국주의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인 거죠. 네. 그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그 비율이나 여러 가지 수학적 내재적 특성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그게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측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은 거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게요.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태양계 가까운 곳에서 감마선 폭발이 일어났어. 네. 우주에서.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우리 지구에 있는 오존층들이 확 날아간단 말이죠. 예. 오존층이 다 날아간 상황에서 자외선이 쨍 이렇게 심하게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피부암이 심해져갖고 죽어나갈 사람들은 흰색 사람들입니다. 그렇긴 하지. 흑인들이 가장 강해요. 그게 피부가 좋다라고 해요. 몰라 본 적이 옆에서 본 적은 없는데 흑인들이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이제 강해요. 그렇게 따지자면 뭐가 더 우월한가를 이야기하실 때 지금 한국인들은 우월하다고 얘기한 거는 최고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의 뭐 있어요? 젓가락질 이런 거. 젓가락질이요? 예. 도구 사용.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의 그 무수한 개체들이 확보되는데 유성생식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재능 아니면 어떠한 변이가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열해가지고 가치적으로 얘는 우월하다, 가치적으로 얘는 열등하다,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환경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생존하는 거를 우열관계로 따졌을 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서양 사람들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환경 변이에서는 서양의 그 변화, 유전자적 변화가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거예요, 생존에서. 그래서 지금 이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보통 이제 인간의 유래에서 나오는
진화에 대한 사례 같은 것들은 보편적으로 되게 말해지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기한 사례는 아닌데 재능의 우열을 평가할 수 없는 거를 보통 보편 사례를 뭘로 드냐면 자작나무 나방 많이 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 자작나무 혹시 본 적 있으시면 자작나무 하얀색으로 돼 있거든요. 껍질이 하얀색이에요. 아, 하얀 나무. 그리고 굉장히 스키니하고 길어요. 굉장히 보통 그냥 자기 우월하다. 다리만한 크기로 나무가 쭉 길게 자라 있는데 껍질이 하얀색이에요. 독실이 다리 예, 알겠습니다. 저 자작나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스키니하고. 네. 자작나무, 스키니의 뜻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아, 네. 자작나무 나방이라는 거는 하얀 날개에 이제 검은 반점이 있어요. 자작나무 나방 자체가. 그래서 자작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작나무 보호색처럼 보이는 거죠. 구별이 안 돼요. 나방이랑 자작나무랑. 자작나무 나방이라는 애가 있어? 네네. 그래서 날개가 하얗고 하얀 거에 이제 검은 반점. 자작나무 껍질이랑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 이러한 이제 개체들이 있었을 때 나방에서 나무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왜요? 아니, 인터넷 보면 맨날 자작나무 타는 소리 나는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거지.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작하는 것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여기서 자작나무 타는 소리가 나는데 아, 맨날 그 자작나무를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학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너무 재밌어. 어쨌든. 예. 네. 인터넷 좀 그만해. 그러니까 그만하겠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봤을 때 나방과 나무를 이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의 종을 우월하다고 판명했어요. 근데 자작나무 나방에 변이가 생겼을 때 어떤 애들이 있냐면 날개가 검은 거예요. 얘네들은 당연히 저한테 적발되기가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봤을 때 역시 하얀색의 날개는 우월하고 까만색의 날개는 열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과 30년 후에 이 하얀색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나방들이 전멸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맨체스터 지방에서 이 나방들이 사는데 그 영국 공업화 때문에 이 당시에 1848년대 영국 공업화가 되게 심해지니까 30년 만에 자작나무들이 다 시커멓게 변한 거예요. 아이고. 공해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주 30년이나 짧은 시간 동안 하얀 날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전멸하고 오히려 소수에 해당하는 변이, 돌연변이 같아서 우리가 봤을 때 열등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애들이 생존이 99%를 보이면서 압도적으로 개체가 증가하는 거죠. 당시 영국의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애들은 얘네들이고, 얘네들은 환경에 불리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소수의 애들이 오히려 생각보다 금방 맞아요. 환경이 확 변해버렸을 때 네. 얘네들이 우월해지고 얘네들이 열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러니까 우열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인문학에서 사용하는 우열이랑 전혀 다른 맞아요. 거거든요. 가치 그렇죠. 판단이 안 들어가 있어요. 가치 판단은 근데 저희는 항상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열이라고 하는 걸 넣는 순간 가치 판단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생존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 네. 딸이나 아들이 공부를 좀 못하거나 운동을 좀 못하거나 키가 작아도 실패하지 말자. 환경이 바뀌면 네, 혹시 맞아요. 모르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나? 예전에는 성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착했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했던 세상 아니야. 일자리가 충분히 있고 회사원이 되기 쉽고. 네. 근데 환경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성실하고 열심히 자신의 스펙을 쌓아왔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좀 약파는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고 이제 어떤 맨땅에 헤딩하면서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지금 딱 듣고 생각났어요. 제가 대학을 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사실 공무원이나 그런 어떤 경찰 대학이나 공무원들이나 맞아요. 의대나 이쪽이 인기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그치. 선생님, 공무원, 회사원 이건 안 하려고 했던 거야. 교대, 뭐 사대 이쪽이 그러니까 물론 언제나 인기가 있었던 층이지만 정말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쪽은 뭐 정말 과거입니다. 과거에는 뭐 할 게 없으면 뭐 공무원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60, 70년대만 해도 할 거 없으니까 공무원 한다 있었는데 지금은 최고의 인기가 있는 직업군이 된 것도 사실 이 관점에서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환경의 변화. 환경이 금방 변했을 때 어떤 애들이 가장 생존에 유리하냐, 적합하냐. 바로 우리 인간 세상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저희처럼 게으르고
네,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힘들지 않나 사는 게? 그러고요. 예전에 예술 얘기할 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오히려 좋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네. 예술이라는 환경 안에서는 또 먹고 사는 게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개미보다 배짱이 그냥 부모 잘 만나야 돼. 그거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돌아오자.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신사한테 하지 말고 돌아와. 네. 예. 그래서 이 인문학에서는 항상 가치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명하게 가릴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철학하는 기본 베이스가 되고 그리고 항상 가치 판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유전학적으로 보면 재능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어려운 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 어떠한 무수한 환경적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개체가 유리한지는 판명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는 개체들은 생존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거지 또 지금 생존해 있는 개체들이 또 환경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개체가 생존에 유리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전학적으로 재능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용불용설이랑 이제 연결시킬 건데 저희는 보통 타고난다. 선천적으로 이제 타고났다. 뭐 김연아 같은 경우 피교의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타고난 것 같아. 그런 건 있겠죠. 타고난 건 있는데. 근데 어디까지가 타고난 개인적인 선천적인 능력이고 후천적인 노력이 얼마나 가미됐는지 모르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김연아가 피겨에서 세계 1위다라고 보는 거는 김연아가 타고난 재능을 노력한 결과 드러난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만 저게 김연아의 재능이야라고 해서 평가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고 싶어 하지, 그지? 결과가 잘 됐으면은 그 과정이나 그런 것들도 다 이미 계획되거나 네.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네. 이제 그걸 다른 사람이 했을 때랑 내가 했을 때가 달라지는 결과가 있는데 심리학 쪽에서 연구 결과죠. 내가 해서 성공한 거는 내 노력 탓이야. 맞아. 근데 김연아나 박태환이 성공한 거는 타고난 거야. 뭐 이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네. 집안이 좋거나 뒤에서 밀어줬거나 기업을 잘 만났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일란성 쌍둥이 연구를 하면 되겠네요. 이게 항상 근데 심리학에서 많이 하는 게 일란성이 생물학적으로 거의 동일하니까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선천이 세냐, 후천적인 노력이 세냐. 근데 일란성 쌍둥이가 거의 비슷하게 자란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떨어진 일란성 쌍둥이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생겨서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게 했을 때 나중에 만나면 굉장히 다르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시 후천적 환경 영향력이 커 이렇게 보는데 규정 짓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희는 결과만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논란이 있고 여전히 이런저런 연구들이 상반된 연구들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생물학 자체가 그래도 좀 매력이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정해진 게 좀 없어. 여전히 지금 이 안에 뛰어들면 노벨상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학문이 그나마 미지의 영역이 굉장히 많다.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실제 후생 유전학이 지금 10년 단위로 결과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10년 전에 교과서를 배웠으면 10년 후 후생 유전학자들은 다시 그 교과서를 배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랑 연결시켜서 보면 제가 가장 헷갈렸던 거 다인의 인간의 유래 읽으면서 그래서 독실님께도 막 그 밤중에 전화드려서 여쭤보고 그랬는데 용불용설 있잖아요.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자기의 특성이나 형질이 유전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정론이라고 밝혀졌잖아요. 근데 다윈은 항상 어떤 거를 전제하고 쓰냐면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는 거에 가능성을 열어놔요. 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어떤 변이가 노력을 해서 자기 개체가 좀 달라졌다. 날다람쥐 같은 경우 자꾸 날려고 노력하니까 날개가 조금씩 커지게 되는 것들이 후손에도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나무를 이렇게 날아서 날아갈 수 있는 개체들이 나온 거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하거든요. 정말로? 후천적인 노력이 이제 유전이라고 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생존적으로 이제 물려진다라는 거를 설명해요. 일단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불용설에 대한 거를 설명 안 해가지고 그게 사실 좀 기본적인 거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진화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첫 번째는 용불용설이 있고 두 번째는 자연선택설이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용불용설을 얘기했었던 라마르크는 진화가 어떻게 된다고 믿었냐면은 우리가 특정한 부위를 많이 사용하거나 이걸 막 노력해가지고 발전시키면 그것이 후대에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라마르크였고
그것이 라마르크가 생각했던 용불용설, 진화론이었던 거야. 용자가 예를 들면? 쓸 용자여가지고 쓴 거는 진화되고 쓰지 않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도태되고. 투창 선수가 존나 열심히 투창을 계속 던져가지고 오른팔이 엄청나게 발전했어. 그러면 아들도 오른팔이 발전할 것이다. 발전한 상태로 생물학 교과서에 기린이 예로 나왔던 것 같은데. 기린이 많이 나와요. 그죠? 기린이 존나 높이 있는 걸 따먹으려고 계속 한 거야. 목을. 그러다 길어졌다. 이게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진화론이 이런 거야. 요즘도 그래요. 그죠, 맞아요. 그죠. 열심히 살려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다윈이 뭘 비판했냐면은 용불용설 비판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불용설이 아니라 그렇게는 유전이 안 되는 거야. 그 어떻게 유전이 되냐면은 돌연변이설인 거지. 무수히 많은 개체들이 아이들을 낳는데 자손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이상하게 목이 긴 애가 발생하게 됐고 어떤 이유로 어떤 돌연변이일 이유인지 수도 있고 다른 모일 수도 있습니다. 목 짧은 애, 목 중간인 애, 목 긴 애 이렇게 낳겠지.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목이 긴 애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래서 목이 긴 애들이 자손을 번식해가지고 많아진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돌연변이가 있었겠지. 걔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목이 조금 짧은 애, 더 긴 애. 그런데 환경이 더 바뀌면서 더 목이 긴 애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들이 발생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기린처럼 목이 길어지게 됐다. 이게 다윈이 얘기했었던 돌연변이설, 자연선택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김도인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윈은 실제로 읽어보면 용불용설을 비판하지 않았다. 그걸 수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지. 그거에다가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한 돌연변이가 개체 생존하는 것까지 두 개를 동시에 말해요. 그리고 그 다윈을 연구하는 분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다윈이 그때 유전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DNA적인 배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고 말했지만 실제 후대에서 이거는 비판받고 아니라는 게 이제 판명 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 다윈의 책에는 획득 형질 유전된다는 거를 자기 전제하고 계속 얘기해요. 네네. 라마르크랑 다른 거는 이제 그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변이들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확장시킨 거죠. 일반적으로 알기에 다윈은 용불용설을 배척하고 그걸 극복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인간의 유래를 읽어보면 다윈은 용불용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이게 너무 헷갈린 거예요. 획득 형질을 전제하지 않으면 유전이 이제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돌연변이가 생겨나서 기린을 예로 들을게요. 기린 쉬우니까. 기린 처음에 목이 짧은 게 있었는데 돌연변이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바뀌어서 조금 긴 애가 생긴 거예요. 걔가 살아남은 거지 목이 짧은 애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손을 낳았더니 걔가 좀 목이 길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일관적으로 기린 목이 왜 짧은 종에서 긴 걸로 일방향성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냐는 거죠. 이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후대에서는 조금 더 목이 긴 애가 돌연변이로 생겨났을 거고 걔가 살아남았을 거야. 조금 더 후대에서는 걔보다는 조금 더 목이 긴 애가 있었을 거고 걔가 살아남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제가 이제 문과적 사고에서는 훨씬 더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설명이. 획득 형질이 유전되는 거를 전제해야지만 논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돌연변이가 막 무작위로 일어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방향성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면 예전에 직립보행할 때 이렇게 사수목처럼 네 발로 가다가 점점 직립해서 걸어 다닌 것처럼 어떤 점진적인 방향성이 있는 것처럼요. 기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진화의 압력이 어느 방향으로 가해지냐라는 거거든요. 진화의 압력이 그러니까 당시에 먹을 게 없어졌어. 풀이 없어졌어. 막 공룡이 멸종하는 시기가 됐고, 물론 공룡 당시에는 없었지만 기린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이제 계속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럼 먹이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경쟁이 붙는 거야. 그때 목이 조금이라도 더 긴 애가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을 수가 있었겠죠. 네네. 그때 작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금방 굶어 죽고 높은 곳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우월한 위너들 기린들만 위너인데 걔는 다리가 긴 게 아니라 목이 길어지네.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 길어졌어. 걔네들만 살아남고 생식의 기회가 이제 생식의 기회를 말씀하시겠지만 걔네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게 되면 계속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맨체스터 지방 그
맨체스터 하니까 유나이티드가 나올래. 영국 지방도 마찬가지인 게 오히려 흰색 개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혹은 흰색이 아닌 회색이나 검정색이 눈에 잘 띄니까 생존율이 떨어지는 방향의 압력, 진화의 압력이 네네. 있었었다면 계속적으로 당시에도 돌연변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검은색 돌연변이 생기면 바로 죽는 거야. 네. 그랬었다가 이 환경이 변하면서 압력이 오히려 약간 이게 회색을 거쳐서 검정색으로 가는 쪽으로 이제 압력이 생겼던 것처럼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네네. 이런 걸로 보면 이게 되게 납득이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맞고 획득 형질은 유전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독실님 설명해 주신 것 같으면 이해가 또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주 점진적으로 그 굉장히 밀도 있게 진화하는 걸로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 오히려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 용불용설이 가능하다는 게 훨씬 이해하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직도 용불용설이 진화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두더지 같은 경우에 눈이 있는데 기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걔는 땅속에 있으니까 이거 퇴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쓸모가 없으니까 안 쓰다가 보니까. 반대로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땅에 있다 보니까 눈이 잘 보이는 개체든 안 보이는 개체든 생존율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땅에 있지만 사실은 눈이 뭐 거의 독수리 같은 시력을 가진 애도 있었을 거야. 과거에는 섞여 있었을 거야. 두더진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눈이 잘 보이는 애들이 상량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네. 걔네들은 거기서는 진화의 압력이 없는 거예요. 눈이 잘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이 없어. 그러면 사실 지금도 두더지 중에 잘 보이는 애와 안 보이는 애가 섞여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건 낭비인 거예요. 눈이 너무 예리하게 잘 보인다면 그거를 처리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에서 그 처리 기관이 이제 그 부분 그 회로들이 그렇겠네. 발달해 있다면 다른 걸 못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예민하니까 왕따 당하고 동료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영상하고 막 맨날 두더지. 그래서 그렇게 생존에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인 정보를 몰라서 독실님께 여쭤보고 이제 또 생물학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아직도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유명한 유전학자 오스트리아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복합 기질이 발현될 때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자도 필요하지만 환경의 상호작용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반드시 유전자가 DNA로 결정되면 그게 진화하는 거지 후천적인 획득 형질은 유전 안 된다고 이제 정론이 났었잖아요. 네. 근데 후생 유전학 부분에서 뭘 찾아내냐면 상피세포라는 게 있어서 유전자가 인간이 100% 다 발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재능을 누구는 발현시키고 누구는 발현시키지 못할 때 그 유전자의 활용을 차단하는 세포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면하다 그러면 피겨를 잘 탈 수 있는 능력이 발현된다기보다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검색 능력. 네네. 아니면은 뭐 댓글 다는 능력 이런 것들은 어떤 유전자를 발현시킬 것인가 아닌가를 켜고 끄는 스위치들이 있어요. 네네. 맞아요. 일종의 그 스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꺼진 건가 그게? 일단 다 꺼. 절전형. 속상하다. 이게 뭐야? 그게 발생 과정에서 어떻게 중요하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면 우리의 피부 세포 있잖아요. 여기에 피부 세포가 예를 들면 눈이나 간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DNA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부에. 있겠지. 다 있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피부를 떼갖고 예를 들면 간에다 갖다 붙인다고 얘가 간세포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단돼 있어. 그렇죠. 이미 꺼져 있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발생할 때는 딱 그 순간에만 발생 과정에서 켜져야 돼요. 얘가 혈액도 만들 수 있겠지만 얘가 지금 갑자기 지금 피부의 상피세포가 혈액이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면 미스틱이 되죠. 이제. 예? 엑스맨의 미스틱. 예. 나만 몰라. 미안해. 그러면 줄기세포는 그게 아직 전혀 하나도 안 꺼진 애들이 얘기하는 건가? 전혀 하나도 안 꺼졌다기보다는 여러 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줄기세포를 떼다가 네. 피부에다 갖다 붙이면 피부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말해줘. 야 여기 피부야. 그러면 얘가 나 여기 피부구나. 피부가 돼야지 라고 하고 걔가 피부로 변할 수 있어. 줄기세포는. 아직 분화되기 전이니까. 걔를 떼갖고 예를 들면 일형당뇨병이 있어가지고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된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한테 그걸 만약에 심어줄 수만 있다 하면은 옆에 있는 애들이 야 너 베타세포야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나 그럼 베타세포구나 라고 해서 베타세포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쟤들 못 알아듣고 야 베타세포였어? 나 이미 다 끄고 왔는데 그럼 암이 되지. 뭐야? 아닌가요? 아니야 이거? 이거 넘어갑시다. 아니요 지금 좀 생각해봤어요. 맞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욕할 뻔했어. 문제 생기겠지.
그러니까 랜덤하게 원래는 옆에서 얘기하는 대로 좀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천상천하 위대했던 거구나. 사실 황우석이 위대해지고 싶어했죠. 그래서 신이 되고 싶었구나 진짜로. 그때 황우석 박사 당시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뭐가 있었냐면 뭐 그 불치병인 사람들 찾아가지고 널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있었던 근거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줄기세포를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있다면 선천적으로 뭐 예를 들면 눈이 없는 사람 안에다가 인공 안구를 만들어서 끼워 넣을 수가 있는, 인공의 안구가 아니지, 자기의 안구를 만들어서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면에서 이제 분화가 끝나지 않은 거. 근데 분화가 끝난 세포들과 이거 A로 분화된 세포와 B로 분화된 세포는 서로 스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김도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는 뭐지? 스위치. 스위치요. 그러니까 타고난 거에 대한 유전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어할 수 있는 세포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후생 유전인자라고 하는데, 저 지금 이 독실님 설명듣다 궁금해진 게, 예를 들어 피부 세포로 확정된 거는 간에 띄어도 간 세포가 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제 입장에 생각했을 때 저는 만약에 지금 스위치가 다 꺼진 상태다 그러면 다시 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한 번 결정된 세포라면, 예를 들어 피부 세포로 결정됐어요. 근데 얘가 다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돌연변이가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간세포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차단된 세포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후생 유전 인자가 나이에 따라서 계속 변화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 유전자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거는. 노화의 과정도 일종의 스위치를 키워 끄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두 가지 줄기세포가 가능한데, 줄기세포가 뭔지부터 설명해야죠. 줄기세포가 아직 분화가 되기 이전의 세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인데, 그래서 황우석 박사가 연구했었던 것은 배아 줄기세포, 배아 상태일 때, 수정란에서 조금 더 이렇게 발생했을 때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배아를 갖다 쓰니까. 내버려두면 생명이 될 애들이니까. 그죠? 그리고 요즘에 화두가 되는 건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성체 줄기세포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질문을 제가 이해해보면, 피부에 있는 세포 성체죠. 다 큰 세포를 떼다가 적절한 뭔가 자극을 가면 다시 스위치를 킬 수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 그게 지금 연구의 화두거든요. 그런데 이 피부를 조금 떼다가 이거로 내 골수를 만들어서 다시 나한테 이식하는 게 가능해지니까. 장난 아니다. 그쵸? 근데 그럼 그 스위치를 키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그게 지금 연구 중인 거야. 일본에서 뭐 알코올에 좀 담갔었더니 다시 그게 되더라라고 사기친 적도 있었고, 그냥 전기 자극을 적절하게 가했더니 스위치가 다시 다 켜지더라. 뭐 이런저런 이게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노벨상을 받는 건 당연하거니와 떼돈을 버는 것도 당연하고, 사실상 그렇죠. 대부분의 불치병을 다 치유할 수가 있게 되는 지구를 지배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콜라나 사이다 이런 고추장 이런 거 한번 담가봅시다. 다시 바뀔 수 있는가. 네. 적절한 자극을 가했을 때. 근데 그게 이제 아까 그 세포의 존재랑 후천 형질이, 획득 형질이 유전될 수 있다는 거랑 무슨 연관이 그러니까 거예요? 유전자를 타고났을 때 이 후성 유전인자들이 이제 작용해가지고 유전자 발현을 이제 제어하는 거예요. 어떤 건 켜고 어떤 거는 끄고. 그러니까 그러면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게 죽을 때까지 그냥 고정불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후생 유전화에서 어떤 거를 전제하냐면, 저희가 만약에 30살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출산했으면 태어났을 때부터 30살까지 유전자가 켜고 꺼진 게 있잖아요. 여자의 몸으로서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유전자에 대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유전자가 어떤 거는 켜지고 어떤 재능은 꺼지고 이랬을 때 그게 자녀한테 물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결혼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유전자 변화들은 자녀한테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용불용설이 완전 틀렸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던데요. 이건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게 노력으로 내가 유전자를 키거나 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노력으로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는 거는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든 건 근육을 바꾸는 거고, 생식세포의 변화는 잘 없어요. 근데 생식세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굳이 말하자면 호르몬이 어떤 고강도의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고농도의 호르몬이 변화시킬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생 유전학에서도 아마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유전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꼭 선천적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돼 있다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고, 특별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난자가 이미 다 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그 난자에 조금씩 변화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살에 예를 들면 임신하는 경우와 뭐 35살에 임신하는 경우에 그 난자가 겪어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22살은 22년 지난 난자인 거고 35살인 난자는 35년을 살아온 난자인 거예요. 걔들이 우리 이제 노화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아무튼 간에 경험이 다른 거지. 이 경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이랑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좀 35세 아이를 낳으면 애가 좀 늙어 보일 수 있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그게 아니지. 근데 무언가 다를 수는 있다.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 아까 독실님이 생물학적으로 거의 99% 일치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한국 사람끼리면 거의 99.9% 일치한다. 그러면 그 0.1%의 차이는 그 생물학적인 특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능적인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보기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뭐 예술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분야, 운동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인다. 수학 문제 그냥 대충 공부해도 다 푸는데 나는 한 3시간 매달려도 못 풀잖아요. 네네. 난 대충 풀어도 다 틀리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발생 과정에서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라기보다는 좀 환경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나중에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항상 집에 가서 애들한테 공부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맨날 뭐 컴퓨터 게임 하고 있어. 그럼 애들이 과연 책을 읽겠냐는 거지. 읽죠. 근데 부모님이 항상 항상 집에 오면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그 뭐 쇼프로라기보다는 뉴스를 보고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애도 책을 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건 뇌의 발달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에 어떤 정보를 더 습득하느냐가 저는 많이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재능에 대한 거는 그런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뭐든지 있는데 스위치에 대한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도 파란 눈 색소가 있어. 그러니까 색소는 다 있어. 파란 눈도 가능하고 녹색 눈도 가능하고 갈색 눈도 가능한 색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양계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파란 눈과 녹색 눈은 꺼진 상태로 스위치가 꺼진 상태로 처음부터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유전자 말고 그 스위치를 켜고 끄는 그걸 뭐라 불러? 후생유전인자. 후생유전인자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지금 밝혀진 게 후생유전인자가 이제 밝혀진 게 20개 정도 있대요. 근데 아직도 더 밝혀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연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어 우리. 그러게 지금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 부분을 좀 벗어났어요. 굉장히 심도 있는 겁니다. 우리 방송 이 정도인데 사람들이 다들 얕다고. 일어나세요. 뭐라고. 엎어져 있지 말고.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도 재밌는데요, 이거? 일단은 좀 정리해보면 뭐에 대한 얘기가 좀 우리가 좀 계속 진행했냐면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사람들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용불용설이 진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고 대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용불용설이 다윈에 의해서 비판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김도인이 한 발 더 나가서 아니다. 다윈이나 후생유전학에서는 용불용설도 지금 돌연변이설과 함께 같이 다뤄지고 있는 중이다. 까지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윈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윈은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주게 되고 이쪽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빠져든다는 거 되게 안 좋은 의미였으니 그건 아니고 방향을 제시한 거지. 다윈이 후생유전 아니지. 지금 용불용설을 완전히 부정한 거는 아니다라고 해갖고 진화론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다윈 당시엔 잘 몰랐으니까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설은 뭐였냐면 아니다. 그 유전적인 것들은 이미 타고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내 정자가 달라지겠냐고. 달라지죠. 아 그렇구나. 이러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운동 좀 해 덕시라. 그러네요. 건강한 정자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뭐 음악적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음악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정자와 난자에서의 그 음악적 재능을 관장하는 유전자가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 그게 정설이었다가 다시 최근에는 후생 유전에 의해서 그것도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이 된 건 아니다라는 최근 연구가 있다는 걸 김도현님이 복잡하다. 그냥 생긴 대로 삽시다. 생긴 대로. 일단 파란 눈으로 바꿔주세요. 잠깐 쉰 다음에 우리 요 얘기를 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